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2025 국민성장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오늘 포럼 개회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쪼개서 이렇게 오늘 행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전합니다. 대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외교 정상화 등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고, 그리고 국민의 바람도 각각 제각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출범할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살려내는 일일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거세진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이 우리 경제를 위기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 국민성장클럽 1주년 개최에 맞춰서 진행되는 2025 국민성장포럼 이번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 통상전쟁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에서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기업을 살리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5 국민성장포럼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성장클럽 회원사 대표 여러분, 그리고 D-7일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성원 의원님, 그리고 대회 귀빈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전문가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경호입니다. 오늘로써 국민성장클럽 1주년이 됐습니다. 그를 기념해서 저희들 오늘 자그마한 국민성장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에 바란다, 통상전쟁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맞아서 그야말로 글로벌 관세, 통상전쟁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지금 파고 앞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미 관세 전략이라든지 글로벌 또 통상 문제가 전면적으로 올 것이고, 저희 회원사를 포함해서 많은 중소기업들, 대기업은 물론이죠.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걸 풀고 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어떤 절박한 상황,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곧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 그리고 통상전쟁 시대에서 저희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모색하는 오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 많은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들이 향후 정부의 전략으로 좀 더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님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지혜,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깊이 있는 분석, 통찰, 이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국민의힘 김성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삽교섭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강연을 주로 맡으셔서 토론을 해주실 현대경제연구원 송원근 원장님,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님, 신동석 경제정책연구센터장님께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의 환영사 들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원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성원입니다. 작년에 저 국민성장 포럼에 처음 왔을 때 아마 김병환 그 당시에는 저 기재부 1차관이었었는데 우리 국민성장 포럼을 거치고 나서 바로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국민성장 포럼에 함께함으로써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가장 바쁜 분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 정인교 차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체코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정인교 차관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송원근 우리 원장님 저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송 원장님 강의는 듣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 신문 1면에 2025년 중국이 제조업을 석권하겠다는 것이 현실이 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경제에 그런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뿌리를 받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이러한 제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뿌리들을 단단하게 하면서 앞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또 방산업체를 어떻게 꽃피워야지 되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지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송은근 원장님께서 큰 어떤 길을 또 제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각 모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7일이 남았습니다마는 김문수 정권이 됐든 이재명 정권이 됐든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정책은 국민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으로서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꼭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뵀었는데요. 늘 힘이 돼주신 김성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 분께 저희 더 축사를 청하고자 합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의 축사 들으실 텐데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입니다. 통상전쟁 시대의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국민성장 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님, 방금 또 축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성원 의원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제를 해주실 송원근 원장님 및 여러 토론자 여러분, 또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TO로 대변되던 국제 통상 질서가 이제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통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이 블록화 분절화되고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경제 안보가 중요한 하두로 이미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인 관세 조치가 발동되고 있고 또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그야말로 통상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기여했던 자유무역 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 정책은 김성원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백년 지대계로서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인 사고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8월 통상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경제안보 시대의 중장기적인 통상 비전을 마련하고 5대 수출 강국 도약 또 통상 네트워크 9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착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당면 해난인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중장기 통상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성이라는 원칙 하에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계기에 한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난주 미국과 기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세부 분야와 또 각 분야 하에서 그 이슈들을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협상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정리를 했고 또 이게 또 미국이 지금 18개 나라에다가 중국, 영국까지 포함되면 20개 나라 아닙니까? 20개 나라를 협상을 해야 되니까 각 국가한테는 한 3주 정도 이후에 당신네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 한 중순쯤 돼야지 이번에 이제 그 항목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미국 측에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 관세를 때리니까 급하게 그냥 어느 나라나 다 워싱턴 DC로 달려가서 자, 뭐 우리는 예외를 받아야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점들은 하여튼 예외를 해준다고 그러면 보다 검토를 국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게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뭐 4월 초부터서 미국이 대통령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를 했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장관은 임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정무직들이 거의 뭐 한 명 개우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일을 자꾸 벌리고 있는데 특히 USDR이나 상무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게 최근까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미국이 각 국가별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를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 리스트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지만은 그걸 받아봐야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뭘 줄 건가가 이게 협상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틀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협의를 했고 그 한국에 특화된 문안으로 했고 앞으로 3주 후에 6월 중순쯤에서 아마 뭘 가지고 양측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할 거다라는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협상을 빨리 해라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속도 조절을 해라라든가 무슨 또 천천히 해라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저쪽에 다 칼을 모든 걸 쥐고 있고 저쪽에 일정을 정해주고 지난주에 개국 한국묵한테 요구하는 걸 줬고
그다음에 3주나 4주 후에 한국 보자. 그러면서도 또 7월 8일까지는 관세를 유예하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보면은 뭐 4월에 수출이 6.8% 미국 대미 수출 줄었죠. 지금 5월은 아마 두 자리로 빠질 것 같습니다. 예상은 한 15에서 한 20%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저쪽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차기 정부에 맡기라고 하지만은 자기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맡기라는 말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 언제 어떻게 할지를 정해진 게 지난주이기 때문에 전체적 상황이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일주일 남았지만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 간에 하여튼 일단 메뉴를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놔 놓고 그 메뉴를 중에서 양념을 어떻게 칠 건가는 그게 이제 협상이죠.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다음 정부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제 지금부터 미국의 이 관심사항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우리 입장을 정립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양측에서 논의가 좀 있었던 조선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 상호 호혜적 협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국과 다층적이고 유연한 통상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통상전쟁의 파고를 헤쳐나갈 글로벌 우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주요 중견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18개 국가를 이제 선정을 했고 이제 지금 뭐 2개가 20개라고 이제 협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18개 국가가 어딘지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국가한테만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비밀 준수 각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괜히 뭐 이게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물론 협상을 할 때는 비밀 각서를 원래 씁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도 사실상 이 비밀 각서가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전화를 해서 너희들 받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APEC 통상장관 이제 회의가 열렸고 2박 3일간 아태 지역에 21개 국가 USTR 거리어도 왔고요. 이제 장관들이 와 있고 제가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은 당연히 이제 개별 국가들하고 양자간 이제 미팅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만 뭐 너희들도 지난주에 DC하고 연락을 했겠네 정도만 물어보면은 우리하고 정보 교류를 그 전에 정보 교류를 하자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막상 딱 닿으니까 다들 좀 꺼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쭉 해보니까 한 뭐 15개 국가는 저 나라구나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됐고 그들 나라들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협의할 채널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협의는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정보 정도는 저희들이 공유를 할 수 있지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한테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뭐 대들자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국가만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미국한테 하여튼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우리가 다양한 국가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일, 한일중 등 영내
역시 그 소다자 논의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등 주요 권역과의 전략적 협력, 또 에이펙 등 다양한 권역별 다자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통상 질서 안정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통상 전쟁에서 견딜 수 있도록 관세 대응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관세 대응 119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금융 등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분야에서 통상 애로 해소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글로벌 통상 규범 선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과 산업 정책은 우리 국가 전략에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요국들은 자국 첨단 산업 보호와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해 통상 정책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과 핵심 전략 자산 보호를 통해 산업 현장과 밀접히 연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통상 전쟁은 분명히 위기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창의력을 해치고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 등은 가감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통상전쟁이라는 경랑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인교 교섭본부장님께서 중간중간 풀어주신 얘기들 참 재밌었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더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일정 때문에 교섭본부장님께서는 자리를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모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성장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의 기조 강연 있겠습니다. 송원근 원장님은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 서울여대 초빙 교수와 포스코홀딩스 정책지원실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김경호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평소 존경하던 우리 김성원 의원님 축사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제 강연을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사실 뭐 김성원 의원님 산자의 간사도 오래 하셨고 경제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자리 뜨셨는데 우리 정인교 본부장님하고는 그 FTA 시대부터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서 통상 관련한 일을 저랑 참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보호무역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 보고 많이 감명받았고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제목은 새 정부에 바란다, 기업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뭐 새 정부 출범이 아니라 이제 그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이렇다 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정책 제언을 드리는데 정책 제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고 큰 방향에서의 정책 제언, 약간 오픈 퀘스천 같은 정책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현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성숙기에 진입해서 2009년에 OECD DAC 가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웅타드에 선진국 그룹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이 한 2% 수준 되고요. 점점 떨어져서 30년대에는 이제 1% 수준, 잘못하면 이제 0% 수준까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떨어지는 원인을 보면 총요소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정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추격형 성장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진국에서 했던 산업들을 굉장히 추격하는 형식으로 해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파형 성장 모델, 이제 돌파형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퍼스트 모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든 제일 앞서가는 몇몇 산업에서는 분명히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 규모는 지금 세계 13위 수준인데요. 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국가 경쟁력이 20입니다. 20이면 그렇게 나쁜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부 효율이 39위, 그다음에 기업 효율이 23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이나 기업 효율 등이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한다면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40년대부터는 주요국 최저 수준에 달해서 50년대 이후에는 0% 중후반대로 하락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빨간색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입니다. OECD에서 한 건데 보시면은 주요국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OECD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최하위고요. 여기 보시면 출산율이 지금 0.75입니다. 2024년에. 2023년에 0.72에서 0.75로 반등했다 그래서 상당히 굿뉴스라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뉴스가 났었고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분명히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등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일 낮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출산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출산율을 높이기도 해야겠지만 쉽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 추계를 인구를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로 추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에 19.4%인데요. 2025년 20.6% 그리고 44년에는 36.7%로 일본을 상회하고 OECD 1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노동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다, 성장세가 둔화된다 하는 게 있는데 노동 공급이 떨어지는 부분,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우리 한국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 여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수준은 지금 양호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 재정 여력이라는 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부양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재정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좀 그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수단 약화가 우려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재정이 그 국가 부채 규모가 지금 2024년 1,338조 원으로 GDP 대비 52.5% 수준인데요. 30년에는 59.2%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그려놨는데 이게 뭐 2060년, 50년, 70년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서 뭐 175%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 그래프 보시면은요. 저희 IMF 외환위기 왔을 때가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8%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환위기에도 그렇게 버틸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건전했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2010년경을 보시면은요, 저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남유럽 재정 위기, 특히 그리스 재정 위기가 나타나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국채 발행도 못하는 수준의 그 국가가 돼버렸죠. 그때 이제 그리스 같이 될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그때의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려했던 게 그리스도 1980년에는 한 30% 40% 됐는데 이제는 국가 부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 계속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재정 건전성 나빠지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국채 발행을 못하는 수준까지 된다는 건 좀 조금 그 과도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은 국채 금리 오를 수밖에 없고요. 국채 금리 오르고 거기다가 인플레도 나타나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는 지금 그 대선 후보들 뭐 공약이 경제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에 의존을 해서 정책 효과를 내는 것은 좋지만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및 재정도 좀 안정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사회보장성 기금이라 그러면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있고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는데 제일 큰 건 역시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을 보면은 재정 수지가 40년부터 6.4조 원 적자가 됩니다. 적자라는 건 이제 수입 지출에서 적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GDP 대비 0.2% 수준에서 72년에는 217조 원 적자로 5.1%에 달할 전망인데 이게 지금 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2057년 정도 되면은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소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그 소진 시점이 2057년이다, 2060년이다 이렇게 그 추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매년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근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국민연금 그 개혁을 했고 모수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재정 수지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 대체율도 상당히 좀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대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지금 뭐 정인교 본부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관세 정책 얘기를 하면은 관세의 수출 및 GDP 영향 저희가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키예프에서 추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요 설정을 관세 부과를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했냐면 키예프는 미국의 보편 관세가 10%고 중국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저희는 미중 간에는 상호 간에 60%, 나머지 국가는 10%, 상호 10%, 리시프로컬 텍스가 테리프가 이제 10%가 부과될 거라고 예측을 그 가정을 했는데요.
이 가정도 그렇게 과한 가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GDP가 1.14% 포인트까지 떨어질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별 FDI 규모를 보면은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의 미국 대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뭐 포스코랑 현대제철도 합작으로 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그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비용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시장 접근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기업의 투자는 기업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주력 산업의 투자와 고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특히 이제 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전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아까도 뭐 정인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 상품 수출 비중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3.3%까지 높아졌다가 지금 3% 내외에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서 2024년에는 2.9%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그 경쟁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개도국들의 지금 올라오는 추세를 보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2.6%까지로 한국에 근접을 했고요. 인도, 베트남, 태국 등도 1.9%, 1.6%, 1.3%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출 시장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격형 혁신 모델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다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의 효율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손을 대보려고 했다가 이제 R&D 투자 감축한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정책으로 풀 때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이 11개가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은 미국은 물론 EU와 큰 격차가 존재하고요. 인공지능도 중국의 열세인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3원계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3원계 말고 다른 배터리들도 올라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니고 앞서가는 부분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D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 산업의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가 악화됨과 동시에 기업 성장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한국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58% 수준이고 독일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낮냐? 이걸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는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아니고 이제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비중 높은데 중소기업 생산성이 다른 나라들도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격차가 훨씬 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대기업의 한 70%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령화되면서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이게 시장이 워낙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수가 우리나라는 15개입니다. 독일 29개, 일본 40에도 크게 뒤지고요. 미국, 중국이 139개, 128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새로운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 한계에 봉착한 산업의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환경입니다. 불안정한 노사 관계, 높은 기업 규제 강도 등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난 10년간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노동 손실 일수는 35.3일로 일본, 독일, 미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좀 노사 분쟁이 좀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노동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상품시장 규제 지수 순위가 최근에 조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기업 활동 개입, 정부 개입에 의한 기업 활동 개입이 36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업 규제는 강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저희가 특정 품목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경우 이제 위기 시 높은 충격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출 품목 발굴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비중은 2009년 62.4%에서 2024년 59.1%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10대 수출 품목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4년 10대 수출 품목을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합성 수지, 자동차 부품,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이거 한 2010년 내지 2005년에 갖다 놔도 뭐 비슷할 겁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정 품목, 특정 산업에만 수출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충격 내지는 위기 시에는 높은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미래 먹거리 창출력도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지수를 제가 찾은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IMD에서 나온 게 두뇌 유출 지수인데 세계 순위가 30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역시 유사한 수준입니다. 금융 시스템도 낮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 산업이나 기업에 어떻게 좀 페이버러블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금융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AI 경쟁력 세계 순위는 6위인데요. 점수는 27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00대 AI 기업에는 25점 기준 3개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경쟁력, 우리 AI 계속 얘기를 하는데 AI 경쟁력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이 처한 상황 보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빠른 추격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를 이렇게 매겨놨는데요. 이게 뭐 반도체라는 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업들을 순위를 매기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점유율이나 매출 증감률 이런 걸 보고 매출을 보고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기업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3등이고 SK 하이닉스가 5등이죠. 근데 저희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공이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도 높긴 하지만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고 이렇게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공급망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근데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인 YMTC라든가 하이실리콘이 규모는 작으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AI 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저희가 상당히 뒤져 있는데 지금 중국이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책 제언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강조하고 싶은 성장입니다. 성장. 네, 지금 성장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그다음에 아주 성장을 하지 않는 국가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성장 경로 회복을 위한 미래 대응력을 제고해야 된다. 단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경기 부양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예를 들면 국가 재정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경제 정책이 나간다면은 중장기적인 성장 경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경로 회복에 경제 정책의 중점을 이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한국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위기에 강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 적응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굉장히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요.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산업, 신기술, 신비즈니스 창출력 제고를 통한 돌파형 산업 구조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저성장 기조는 탈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R&D 계속 중요하고 R&D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지원을 하는데 R&D 정책도 조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대학, 연구기관까지 합쳐서 교육 정책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R&D 투자는 많은데 효율성이 높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수인재 확보, 활용 기반 확대도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교육 정책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혁신 창출형 경제를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AI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AI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강점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AI 패블리스 육성인데, 지금 뭐 AI 패블리스 관련해서 막 그 후보들이 막 그 기업도 찾아가고 막 이러시는데, 제대로 보면 저희가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AI 패블리스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AI 패블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파운드리도 어떻게 하면은 TSMC 만큼의 경쟁력은 아니더라도 버금갈 수 있는 버금가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내지는 패블리스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게 미국 수준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한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이 한 70%쯤 됩니다. 70%쯤 되고 중국이 그보다 중국이 한 15% 정도 되고 대만이 한 10% 정도 되는데, 한국도 한 10% 정도의 목표는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금 뭐 정부 내에서는, 산업부에서는 그런 목표를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에 우리가 장점이 있는데,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그 메모리만 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통합 솔루션에 관련된 전략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빅테크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가 뭐 7개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랑 우리 패블리스나 아니면 우리의 그 반도체 기업들하고의 협력, 그 다음에 국가 간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AI 융합형 고급 엔지니어 전문 인력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비전이 좀 없어 보여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권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산업 지원 기능이 높지를 않습니다. 금융이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금융이 많고 기업 금융보다는요. 그래서 기업 금융을 좀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인데요. 기업 금융 내지는 기술 금융에 대한 어떤 그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그런 금융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여기 전문가도 많이 계시지만은 자본시장이 우리나라는 직접 시장이 그렇게 활발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조기 선진화 달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상법 개정만 되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투명성 확보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의 조기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장을 말씀드린 성장에서 중요한 거는 신산업이고 신기술입니다. 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 경영 활동을 원활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 제도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법률 자체가 이제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네거티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업들에서는 이걸 지금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규제기본법 5조 2항에 보면은 한 4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규제 개혁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규제를 좀 더 혁신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규제 총량을 규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그 완화 혁신의 노력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 활용한 성과에서 입증이 된 신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빨리 좀 신법을 신속하게 제정을 해서 시장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인데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위주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직종 간에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년 연장 문제가 나오는데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근로자 재고용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그 지금 고령자들이라고도 예전에 고령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그분들이 한 직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에 가서도 다른 업종에서도 충분히 생산성이 높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유연하게 돌아가면은 청년 고용도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성 고용도 쉬워지고 청년 고용, 여성 고용이 되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령화됨에 따라서 직업평생 교육 지원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내지는 근로시간 강제보다는 유연근무제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근로도 유연하게 함으로써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제목이 이제 통상 전쟁이었는데 사실 통상 얘기는 제가 별로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통상 정책 강화를 통한 수출비 기반에 공고한데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지금 아까 정인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이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살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맞닥뜨립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관세율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좀 상상을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면은 뭐 아까 정의교 본부장님 말씀 말맞다나 이렇게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탑 간의 협상이 가장 중요할 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한국과의 그 협상 내지는 합의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뭘 줘야 되나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얼마 전에 영국과의 협의를 했던 수준의 결과는 좀 따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그나마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얘기는 이제 미국과의 미국의 그 관세 보호무역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보호무역이고 글로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블록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 사회 안정을 통한 소프트파워 활용력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컬처, K인더스트리, 그래서 K라는 게 사실 유행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도 있는데 이 수출 동력화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 김성원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국회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최근 같은 정치 현황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대결적이고 갈등 구조도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 내지는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까 하는 건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회보장제도 자체도 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분명히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노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노후의 삶도 보장하고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저희가 정말 그 경제에도 부담을 안 주면서 그 경제 성장도 하고 그 사회보장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소요 예산을 잘 검토하고 제도 개혁의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계층별로 제도 수용성을 검토하고 공감대 확보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정 안정성도 제고를 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경제도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제언을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원근 현대경쟁연구원 원장님의 기조 강연 들으셨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첫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 10분간 잠시 휴식 시간 취한 후에 이어서 주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25 국민성장포럼 두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님께서 총괄사에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패널 토론 두 분도 계시는데요. 포스코 경영연구원 신동석 경제정책연구센터장님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 정기옥 위원장님 지금 앞쪽에 자리에 계십니다. 우선 장상식 원장님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의미와 또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시고 이후에 신동석 센터장님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과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혁 위원장님이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순서로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상호토론과 질의응답은 자유롭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저희 총괄 사회를 맡으신 장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장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 또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님께서 많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 정도 저희가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이 통상 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집권하면서요, 갑자기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1930년대 굉장한 경기 불황이 있었던 1930년대 스무트 홀리라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관세가 제일 많이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끌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보통 트럼프가 관세를 끌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몇 가지 정리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세 수입입니다. 1년에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수입 금액이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최소한 각 국가별로 10%는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한 10%만 부과해도 약 3,300억 달러 정도가 조세 수입이 생기고요. 트럼프가 지난주에 하원을 윽박질러서 감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하려면 그만큼의 재정 적자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관세가 이렇게 재정 수입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협상입니다. 각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개방하려는 거,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의 산업 구조를 리셋하는 게 아닌가, 즉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기조연설 하셨을 때 중국이 2025년 들어서 이제 세계 1위의 제조업 강국으로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제조업이 중요해졌을까요, 여러분? 제조업이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트럼프한테 제조업은 지지층의 근간입니다.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지역이죠. 백인 중산층이 갖고 있었던 제조업 지지자들이 근거해 있는 지역들이 일단 제조업 중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제조업이 기술 패권과 산업 지배력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생산까지 지배를 해야 진정한 패권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 흑자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무역 적자 해소에도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도 재편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이란 거는 정치적인 상징, 경제적인 자립, 안보의 수단, 그다음에 무역 구조의 재편, 세계 질서 설계의 핵심 수단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제조업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망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최저 비용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처럼 비용 효율, 분업 최적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그다음에
지속적 자립성 확보가 이제 공급망의 제1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 공급망의 대표 핵심 키워드라면 지금은 미국 플러스 동맹국이 이제는 공급망의 최대 키워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급망이란 건 단지 민간 기업의 조달 전략이었는데요. 지금은 국가안보, 산업정책, 외교정책이 결합이 됐습니다. 기존의 공급망은 그냥 조립, 생산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설계, 제조, R&D, 조달, 유지보수, 표준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공급망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제 공급망은 무역이 아니고 동맹이라는 용어와 동일어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전쟁 시대에 한국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동시에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지금 당장 수출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미중 갈등과 관세 전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해외에 투자라도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기업에서 관세를 당연히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수출 기업인 한국 기업이 부담해달라는 요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반덤핑도 많이 부과받고 있는데요. 반덤핑이란 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파는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 부과되는 게 반덤핑인데요. 관세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수출 가격은 더 낮춰야 되고요. 그러면 국내 내수 가격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또 미국에서 반덤핑 그런 우려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을 즉 중국을 대체해서 미국의 확실한 공급망 대체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깁니다. 또 지금 저희가 미국에 제시하는 것처럼 조선, 에너지,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등에서 한국의 또 그 기회가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기업들은 수출 다변화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미국, 중국 이외에 좀 수출선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은 공급망을 다중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에 들어갈 때는 중국산 부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요.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산 부품을 활용하는 그런 공급망 다변화가 즉 공급망 이중화, 공급망 다중화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은 공급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중국 자본의 영국 진출,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영국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 기업이 한국을 우회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것, 미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USMCA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제 리뷰 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은 더욱더 많이 멕시코에 진출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원산지 관리는 더욱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든 아니면
미국 인근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용을 하던 원산지 관리는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통상 전쟁 시대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신동석 우리 경제센터장님께서 좀 준비하신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신동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요청받은 주제는 2개거든요. 우리 기업에 대한 파장, 또 하나는 이제 신정부의 어떤 정책을 원하느냐, 2개를 좀 원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자리인지 사실은 잘 생각 못하고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약간 좀 거치는 표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업에 대한 영향을 볼 때 그 출발점이 그러니까 통상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계속 말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전쟁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제 미국에서 어떤 질서 그 게임의 룰을 이제 던졌으니까 자, 우린 이거 따라가자. 어떻게 갈래?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로 들리거든요, 저는.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망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통상 전쟁의 정의, 이게 본질이 뭔지를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 저에게 이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세계 무역이나 경제 질서를 미국이 이익 보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번씩 기고를 해요. 파이낸스 타임즈 FT에 이제 지난번에 나바로가 기고한 글을 보시든지 아니면 미란이 이제 작년 11월에 그 이제 발간한 페이퍼를 보시면 요점 딱 그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WTO 무역 질서는 끝났다. 그 체제 하에서는 이제는 미국이 이익을 못 보고 거기에 최적화된 국가인 중국이 등장했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기들이 완전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배한 그 가장 근본 동의는 달러화 시스템, 달러화의 고평가, 그거에 따른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요거를 자기들이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계속 주장해오던 분들이 지금 미국의 이제 정권을 잡은 거고, 이 정권 잡은 분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고 목표로 하는 거는 전 세계 제조업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단순하게 무슨 뭐 관세 주고받고 협상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우리가 먹고 살도록 만들어준 공급망이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조정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의미는 생존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 그 우리의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어디로 팔려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합니까? 기업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80년대, 90년대에 그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것보다 심각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그때는 안보는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같은 안보 동맹끼리 조정했으니까 환율 조정으로 해주고 공장만 이전해주고 시장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안보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맹으로 안 들어오면은 아예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받는 거고. 공급망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못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를 저는 이제 이 기업 영향을 이야기할 때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한국에 있는 첨단 공장 빼서 자기 나라로 가져라는 거잖아요. 한국에 뭐가 남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시각에서 그 신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요청하신 새 정부가 해야 될 일. 저는 이제 앞서 뭐 저기 송 원장님 굉장히 원론적으로 굉장히 옳으신 말씀만 하셨어요. 재정 너무 중요하죠. 미래 세대의 그 국가 채무 부담을 전가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은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가시더라고요. 독일은 왜 이번에 그런 10년간 재정 쓰기로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 들으셨죠? 독일이 10년간 재정 쓰기로 한 거. 네. 왜 쓰기로 한 겁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기들이 완전 졌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지고. 그러면은 유럽은 앞으로 사라질 거다라는 게 그 드라기가 작년에 발간한 그 드라기 예전 ECB 총재한테 부탁을 해서 EU에서 동시점 보고서를 네.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가 경쟁력 보고서예요.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냥 한국 상황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미중 간의 그 산업 정책, 미중 간의 제조업 육성 정책, 미중 간의 기술 보호에 의해서 유럽의 경쟁력은 사라졌다예요. 그걸 한국에 대응하면은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서에서 딱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드라기 예전 총재 이야기하는 게 그 유럽 내 기업들의 투자 부족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패배를 가져왔다. 잠깐 한국어로 적응해서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의 투자 부족이 기술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그냥. 근데 없어요, 기술이. 기술이 없다니까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유럽에서의 그 기업들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진 이유, 에너지 비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너무 좋죠. 친환경이고. 에너지 전환을 너무 빨리 선택한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2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제조업 못 버팁니다. 그나마 동유럽으로 지금 이제 나가서 공장을 이전시켰죠.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거기는 뭐에 의존합니까?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거든요. 어떻게 버텨요, 그거를? 러브 전쟁 나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판이 끝났다니까요, 판이. 그래서 유럽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 이거 바꿔야 된다. 즉,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자.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부차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생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랑 경쟁을 하려면은 에너지 비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건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근데 트럼프 집권하면서 지금 쓰는 정책이 뭡니까? 정치적인 구호를 빼고 보세요. 에너지 비용 절감이에요. 에너지 비용 절반을 떨어뜨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압박하고 있습니까? 사우디아. 예, 500 압박하잖아요. 유가 반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유가 연동돼서 바로 에너지 비용이 반토막 나니까. 그러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역 상대국들 압박해가지고 환율 반토막 내면 되고.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동맹으로 맺어진 지역은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미국 전략인 거죠, 그게. 80년대 성공했잖아요. 플라자 합의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내 그 산업 전략, 통상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가장 성공한 그 케이스로 주장하는 게 플라자 합의예요. 지금 그럼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은 어렵죠. 그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시대가 다른데. 80년대, 90년대는 왜 플라자 합의가 작동했습니까? 외환 시장이 없었어요. 자본시장 개방이 안 돼 있었잖아요. 지금 자본시장 개방돼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개인만은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캐피탈 플로우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으키면 되죠?
달러와 지위가 흔들리도록 만들면 돼요.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나와서 정책 바꿔주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트럼프 말을 이제. 달러가 흔들리는 거니까 달러 약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는 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경쟁력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주장들을 한국에도 대응해서 그 정책을 한국도 세워야 된다. 신정부가 우선 할 일은 한국판 경쟁력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판 산업 전략을 세워야 되고 한국판 산업 정책을 세워야 돼요. 거기에는 재정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넣는 거는 나중에 리턴이 돌아오거든요. 써서 없어지는 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쓰는 게 나쁘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기업, 산업, 정부 다 뭉쳐서 경쟁하는 시대거든요. AI 육성한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AI 투자하는데 얼마 듭니까? 몇백 조 들 거예요. 몇백 조. 그 누가 합니까?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결국은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략들이 이제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세워져야만 경쟁력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전통 산업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은 밸류 체인별로 다 필요해요. 전통 산업보다도 다 필요합니다. 다만 고부가가치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부가가치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고. 그 비용과 고통을 기업에게만 맡기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은 정 안 되면은 몸만 빠져나가도 돼요. 자본만 이동하면 된다는 의미거든요. 몸만 빠져나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그런 어떤 일종의 구조조정 또는 산업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굉장히 치밀한 전략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국내 증시, 자본시장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하려면 자원이 이동을 해서 유망한 곳에 집중 투자가 돼야 돼요. 그 역할은 가격이 해주는 거거든요. 가격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정권이 들어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증시의 정상화 이걸 통해서 국내에 그 유휴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통 제조, 전통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전통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통 산업의 자산이 유휴 자본화되면은 이걸 다른 데로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이동시키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마 새 정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정도가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온건하게 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정기욱 위원장님, 요즘 기업 경영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최근 상황 같은 것도 새로운 정부에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상공회에서 부회장과 또 여성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욱입니다. 저는 직전에 한 8년 동안은 제가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나 또 통상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아까 또 신동석 우리 센터장님 말씀 속 시원하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진짜 현재 경영 현장 사례와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를 많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또 거래선이 이탈되고 또 손익 악화 등의 피해로 인해서 기업이 존폐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불황으로 내수까지도 또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제가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만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현재 만나서 어려움을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2차 벤더사인 자동차 부품 벤더사하고 제가 만나서 그 하소연을 좀 한동안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사실은 1차 벤더만 해도 사실은 같이 따라 나가서 일단은 다 회사를 설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2차, 3차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벤더사는 미국에 진출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관세 인상으로 해서 가격 경쟁 상실 납품 실적은 이미 급감을 했고, 또 각종 비용 부담 때문에 또 회사는 또 폐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법정 관리나 또 화해 신청 매각 같은 것을 현재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폐업을 하는 것도 사실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것도 진행할 수가 없고, 또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매수자가 없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정 관리 화해 신청을 하면은 은행 돈이 동결이 되고, 또 이럴 경우에는 해당 부품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또 다른 또 영세업체들까지도 이미 부도위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정말 대책이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중소기업들한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정말 현재로서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있는 정책으로는 긴급 자금 및 또 특례보증 지원, 또 신속한 애로 해소 및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또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빨리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기존 정책 중에서도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거,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를 시키든지 조정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여성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별개의 주제로서 여성기업위원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성기업은 낮은 전문성과 그리고 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들이 정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요. 네. 그럼 제가 여기 나와 계신 그 토론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그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중요한 핵심 산업과 향후 미래 저희 성장 동력 산업에는 좀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저희의 어떤 그 기반을 많이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종의 그 선택과 집중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정기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일부 내수부진 산업이라든지 또 일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 그런 어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어려운 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도 자금 지원이 이렇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새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좀 믹스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좀 고견이 있으시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위기하고는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일종의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상, 중국의 그 성장 이후에
이제 1차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플레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한 6년, 7년째 좀 불황인데, 그걸 이제 슬로우 모션 금융위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98년에 겪었던 거는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의 전형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 한 6, 7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모습과 비유사한 모습이 한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무역 질서, 경제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계속해서 이 중국의 디플레 압력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치산을 빠져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압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98년식의 위기 리스크도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또는 과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시기, 그 불황의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둘 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정부로 하여금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하나 이거 해줘, 뭐 하나 이거 해줘, 다 모아서 전체 다 해줘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관계에서 설득시키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느 쪽은 어느 정도씩은 조정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98년에서 99년을 극복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기억해보면 구조조정은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벤처붐을 일으키고, 저는 그 전략도 좀 하나로 좀 벤치마킹 해볼 수 있지 않나. 그 판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당시보다도 경직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거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원칙을 살려서 향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그런 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어떤 대승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동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기혁 위원장님, 뭐 아까 제가 질문 드리던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도 보면 통상 전쟁 시대에 중소기업이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도 그 자동차 부품 회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보면 이제 저희도 회원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중국 때문에 어렵고, 또 대기업과 달리 해외로 나갈 수는 없고, 그나마 한미 FTA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미 FTA도 효과도 없고 미국으로 이제 가기에는 관세가 있고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중대재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는 게, 그럼 없애야 할 규제는 무엇이고,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경제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로 도움받아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좀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중소기업 접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자동차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또 한번 좀 이렇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더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진출을 했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기 앞에 있는 이순 원장님 같은 경우도 타격을 입는 경우거든요. 의료업인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국 미국에 있는 해서 어떤 회사 한 군데,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그런 회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미국 SPA 브랜드에 납품을 했어. OEM 물량으로 납품을 했는데, 결국 미국에 여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미국 SPA 브랜드들이 우리나라하고 다시는 결별 선언을 하고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니까 거래 중단하는 통보를 받고, 또 다른 또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기업도 며칠 전에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참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참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가 고민이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산에 위치한 해산물 가공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오징어나 문어 등을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회사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대중 수입품 관세가 확대되면서 중국 해산물 원재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바이어들이 이탈을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많아요. 뭐 김치만 해도 합격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치를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를 다 못해서 그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수입을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다 타격을 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대기업들은 여파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은 조금만 빠져나가도 엄청난 큰 여파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실정에 아까 센터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옛날에 그냥 금방 됐던 것이 지금은 서서히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긴급자금 특례 보증 지원을 좀 얼른 해주고 그다음에 신속한 애로 해서 상담 체계를 강화시키고 또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뭐 지금 아까 얘기한 최저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법 같은 경우도 유예를 시켜서 전혀 완화시켜줘서 그래도 기업이 숨을 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서 다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중소기업들이 다 요구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당장 문 닫으려고 잘 아시지만은 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렇게 좋은 환경 매일같이 우리 건의하거든요. 네. 관상에서 매일 건의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도 못 닫아요. 그러니까 여파가 뭐 쫙 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린 이런 제안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뭐 다 나라가 복잡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 생생한 중소기업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진작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우리 고용하고 국내에서 부를 창출하려고 했던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져서 진작에 해외로 나가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그런 기업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업들의 너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새 정부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플로우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하나 정도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일보 윤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제조업을 복원하려는 미국과 또 있는 기업을 지키고 해외 리쇼어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얘기도 기업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공장을 옮긴다고 결단을 해도 다 지을 때 지으면은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또 그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또는 일할 수 있는 미국인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최대한 국내 공장을 유지하고 확대하면서도 관세 압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 네. 뭐 저보다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희도 제일 관심을 갖는 이제 주제고요. 근데 이제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지금 상호 관세 또는 이제 뭐 대중 봉쇄 전략 그런 것들이 정말 계속 실행되겠느냐. 저는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는 의사결정 자체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그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못 믿겠고 매일매일 바뀌니까 4년 후에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아니 보조금 분명히 준다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공장 지어줄게 딱 그랬는데 보조금을 이제 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그 이제 그 결국은 투자 의사 결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제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좀 약탈적인 그 행태를 이제 미국에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의사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 또 하나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미중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가 저희는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 정말 디커플링 가는 겁니까? 다시 손을 잡는 겁니까? 공급망은 어디까지는 연결시켜주고 어디까지를 조정하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대응하래요. 기업한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기업 레벨에서 어마어마하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짓는데, 그 비용 다 짓고 나서 이걸 돌릴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요. 모든 기업들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진출하셔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이 일정한 마진을 이미 벌고 계시는 기업가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곳으로 저희의 그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분께 저희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토론 사회자로 장상식 연구원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더불어서 신동석 센터장님, 정기혁 위원장님도 패널로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짧죠? 네,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짐 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5 국민성장 포럼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